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번 시간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위급상황별 응급처치 방법과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응급처치.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남자는 집에 가는 길에 무엇을 사갈까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도와주세요. 큰 소리가 들려오네요. 남자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돌아봅니다. 도와주세요. 저쪽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네요. 남자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한 남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누구 도와주실 분 안 계신가요? 도움을 청하지만 모두들 서로 눈치만 볼 뿐 나서지 못합니다. 남자도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된 응급처치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갑작스레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처치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의 이상은 질병, 외상, 환경 등의 영향으로 예고 없이 닥칠 수 있으며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예기치 못했던 각종 사고로 생명의 위협에 직면한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평소에 대처법을 잘 익혀놓으면 크게는 생명을 구하고 장애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응급의료체계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응급환자 치료에 필요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 장비, 자원 등의 모든 요소의 효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응급의료체계는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체계입니다. 응급의료체계는 환자 발생에서 의료기관에 도착 전까지의 병원 전 단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 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소방구급대원, 신고 접수자, 경찰, 구조대원, 안전관리자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실습 시 지도교사, 동료 등이 신속히 현장에서 응급처치와 신고를 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응급처치와 신고가 응급의료체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디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현장 응급환자의 처치, 이송신고는 119번이었으며 병원 정보, 상담 등은 1339번이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하면 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응급환자 정보센터인 1339에 전화를 하면 응급처치 요령, 병원 안내, 질병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2012년 6월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1339를 119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19만 누르면 병원이나 약국 안내, 질병 상담, 의료 지도까지 원스톱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상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19 구급대에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119에 전화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상담원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정확히 구두로 전달해야 하며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연락체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간단한 응급처치법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아가며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과
신고 시 전달할 기본 정보와 증상의 경미에도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세요. 이번엔 응급처치의 정의와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응급처치란 위급한 환자가 발생할 때에 전문 의료진의 진료 전에 행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하며, 이는 병원에서의 전문적 진료에 계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응급처치는 처치의 시작이며 그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응급처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응급처치의 목적으로는 생명을 구하고 상태를 최단 시간 내에 정상 내지는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되는 치료나 수술, 재활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할 때에는 그 중요성과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장애의 발생이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며 괴로워하는 환자의 고통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응급 상황 중에 가장 급한 것은 갑자기 심장이 멈춘 심장마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분 정도 아무런 처치도 시행되지 않으면 환자의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환자가 정상적으로 소생하기는 불가능해집니다. 10분 이상이 되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즉시 발견해서 5분 내에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에 현장에서 이러한 환자를 발견하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한 환자의 경우 소생의 사슬 혹은 생존의 사슬이라고 불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심정지의 예방과 조기 발견, 신속한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이 바로 소생의 사슬입니다. 이 응급의료의 4가지가 순서적으로 행해져야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소생의 사슬은 즉시 그리고 쉼없이 이어져야 하며, 소생의 사슬이 끊어지면 심장마비 환자를 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단계를 살펴볼까요? 소생의 사슬 첫 번째 고리는 심정지의 예방과 조기 발견입니다. 심정지가 발생된 이후에는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더라도 생존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에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를 줄임으로써 심정지의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리로는 신속한 신고가 있습니다. 환자를 목격한 사람은 신속히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리는 신속한 심폐소생술입니다.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2~3배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 고리는 신속한 제세동입니다. 빠르게 자동 제세동기를 찾아 환자에게 패드를 붙여 자동 제세동을 유도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응급처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나요? 빠른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처치나 이송으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척추 손상을 입은 환자를 올바른 자세에서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고 이송하면 척추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억지로 먹을 것을 주면 기도가 막혀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알고 행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맥박과 호흡이 없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는 비록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엔 응급처치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자 자신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구조자가 위험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달려드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신속, 침착, 질서 있게 대처하고 여러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한 환자부터 처치하는 것도 원칙 중 하나입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이송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여 환자의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 요령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에게 음식물을 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음식물이 환자의 기도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상자 운반 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에서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이송하는 섣부른 행동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응급 상황 시 응급 현장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구조자의 안전 확보 때문입니다. 주위를 살펴보지 않고 위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달려든다면 구조자도 큰 화를 입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가 안전한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거나 현장이 위험한 상황인 경우 현장에 접근하지 말고 119 전문 구조자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현장 조사에서 안전함이 확인된 후에 환자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의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식을 확인할 때는 환자를 크게 불러보면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몇 번의 행동에 반응이 없으면 의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의식을 확인할 때 마구 흔드는 등 과도하게 자극하면 안 됩니다. 자세가 엎어져 있는 경우 몸이 비틀리지 않게 가능하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 환자를 똑바로 눕힙니다. 이때 피를 흘리는지, 토했는지, 이상한 자세를 취하는지의 여부를 어느 정도 눈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의식 유무를 파악한 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먼저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에는 가장 편안한 환경과 언어로 환자를 안심시키고 몸의 움직임이 자유로운지 확인합니다. 이때 환자에게 이름, 연령 등을 직접 물어보고 말을 10분 간격으로 걸어 대답을 유도합니다. 반대로 환자의 의식이 없을 경우 한 손으로 경추를 보호하며 다른 손으로 환자에게 자극을 주며 깨우는 시도를 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외모에 나타난 증상으로 관찰하며 즉시 119나 주위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한편 손상의 평가는 손상을 일으키는 힘의 강도, 방향,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장 조사 시 환자의 혈액, 구토물 등의 신체 분비물과 접촉할 수 있으므로 신체 분비물을 격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 1차, 2차로 나뉘는데요. 1차 평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2차 평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각 버튼을 클릭하여 ABC 평가에 대해 알아보고 응급 현장의 파악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란 무엇인지, 그 정의와 목적, 그리고 체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응급처치에 대해서 잘 아시겠나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그게 뭐죠? 바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응급 상황별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 기도 폐쇄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완전 기도 폐쇄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은 의식이 있는 상태와 의식이 없는 상태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먼저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목에 무언가 걸렸는지 물어봅니다. 구조자의 물음에 환자가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거나 표정으로만 대답할 때 또는 환자에게 기침을 유도했는데도 환자가 기침을 하지 못할 때 환자의 완전 기도 폐쇄를 의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응급처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환자 등 뒤에 서서 한쪽 다리를 환자 다리 사이에 넣어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합니다.
그리고 양팔을 앞으로 뻗어 한쪽 주먹의 엄지손가락 면을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 중간에 대고 다른 손으로 감싸 쥐고 강한 동작으로 양팔을 조르면서 주먹 쥔 손으로 환자의 복부를 뒤쪽 위쪽으로 콱 밀쳐 올립니다. 이 동작을 환자에게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반복 실시합니다. 구조 도중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이 방법을 하임리히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의식을 잃은 완전 기도 폐쇄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자를 눕힌 뒤 입을 벌리고 입안을 확인하여 이물질이 보일 시 손가락으로 제거합니다. 이물질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손가락으로 목구멍 속을 훑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119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할 때마다 입을 벌리고 입안을 확인하고 이물질이 보이면 손가락으로 제거합니다. 덧붙여 특별한 상황에서 완전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산부나 비만 등 환자의 배가 너무 커서 양팔로 감싸기 어려울 경우 뒤에서 양팔을 환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가슴을 감싸고 주먹의 엄지손가락 면을 가슴뼈 중앙에 대고 다른 손으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강한 동작으로 양팔을 조르면서 주먹을 쥔 손으로 환자의 가슴을 강하게 뒤쪽으로 압박합니다. 다음은 출혈이 일어났을 때 지혈을 위한 응급처치입니다. 먼저 압박지혈입니다. 압박지혈은 가장 보편화된 방법으로 출혈되는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출혈되는 상처 부위를 압박한 후 출혈이 멈추면 상처 부위를 소독 거즈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근처를 압박 붕대로 감아줍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더욱 세게 압박하고 혈액의 응고를 위해 적어도 10분 이상 상처를 압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동맥점 압박 지혈입니다. 출혈이 직접 압박으로 지혈되지 않으면 동맥의 근위부를 압박해 지혈을 하는 방법입니다. 상지의 출혈은 상완 동맥을, 하지의 출혈은 대퇴 동맥을 압박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쇼크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쇼크란 심한 외상, 화상, 수술, 대출혈 등 물리적 손상과 정신적 손상 또는 알레르기와 같은 과민 반응 등으로 인하여 신체의 혈관, 신경 조절 기능이 저하되고 탈진한 상태 등을 총칭합니다. 쇼크가 일어났을 때는 기도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 요청 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으로 지혈하고 다리 부분을 15에서 25cm 정도 높여 혈액이 심장이나 뇌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골절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시켜서 출혈 유발과 쇼크 악화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환자는 눕힌 상태로 유지시키되 구토가 심한 경우에는 얼굴을 옆으로 돌려 토하는 음식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환자의 경우 위장 운동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음식물을 섭취하면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먹을 거나 마실 것을 환자에게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골절 및 염자 발생 시 응급처치입니다. 골절은 뼈가 부러졌거나 금이 간 상태를 말하며 염자는 인대나 근육이 손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골절 및 염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휴식을 취한 상태로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친 부위를 차가운 팩으로 찜질하도록 한 후 압박하고 드레싱합니다. 상처 부위를 높게 올려주고 부목으로 고정시켜 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화상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화상이란 물질과의 마찰 또는 뜨거운 액체나 증기 같은 것 등으로 인해 신체 조직이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화상 부위에 붙어있는 옷 등은 제거하지 말고 더러운 물건이 상처에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화상 부위가 적을 경우에는 깨끗한 수돗물로 냉각시켜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소독 거즈가 있는 경우에는 화상 부위를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화상 부위에 딱 붙어있는 물질들을 떼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처 부위에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도 바르지 않도록 합니다. 무엇보다도 재빨리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다음은 뇌졸중 발생 시 응급처치입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의 차단으로 뇌가 손상을 입는 질환을 뜻합니다. 뇌졸중 환자를 목격했을 때 환자의 호흡과 맥박 상태를 확인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환자를 옆으로 눕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는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구토에 의해 기도가 폐쇄되었을 경우엔 즉시 이물질 제거로 기도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호흡과 맥박이 없을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뇌졸중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심폐소생술. 세이프티맨, 응급처치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심폐소생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시간 교육을 잘 들어야겠어요. 바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거든요. 심폐소생술은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이 함께 진행되는 응급처치 방법인데요. 흉부 압박은 환자 심장의 기능을 대신해주고 인공호흡은 환자의 폐 기능을 대신해줍니다. 소아 및 영아의 심정지 환자는 성인과 달리 제세동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심정지 발생의 예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이 더욱 강조됩니다. 그럼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구조자는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확인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환자를 잡고 지나치게 흔들 경우 목뼈와 척수를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환자의 반응이 있거나 진료가 필요한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는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태면 119에 연락을 한 후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응급의료상담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환자의 반응은 없으나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의 환자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환자라면 119에 연락을 한 후 환자를 옆으로 눕히고 환자의 한쪽 팔을 머리 밑으로 받쳐주는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숨 쉬는 길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 자세를 회복 자세라 부릅니다. 여기서 회복 자세란 혀나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 후 머리의 위치는 낮게 하고 호흡을 방해할 수 있는 압력이 가슴에 가해지지 않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만약 척추 손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쪽 팔을 위로 펴고 머리를 팔에 댄 상태로 양 다리를 함께 구부린 자세를 취하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반응이 없을 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흡이 없거나 심정지 호흡처럼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인다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합니다. 특히 심정지 호흡은 심정지 환자에게서 첫 수분간 흔하게 나타나는데 호흡의 빈도가 적으면서 하품을 하듯이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심정지 호흡의 징후를 놓치게 되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심정지 상태가 의심된다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자동 제세동기를 요청합니다. 주변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합니다. 이후 순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119에 신고할 때 구조자는 응급의료 전화상담원에게 발생 장소와 상황, 환자의 숫자와 상태,
필요한 도움 등의 대답을 하여야 합니다. 구조자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심폐소생술 시행에 자신이 없다면 응급의료 상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구조자는 응급의료 상담원이 전화를 끊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전화 지시를 따르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합니다. 119 신고 후에 심정지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호흡을 확인합니다. 반응을 확인한 후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고 자동 제세동기를 요청한 후 응급의료 전화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의 유무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해야 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응이 없거나 정상의 호흡을 보이는 경우에는 회복 자세를 취해 입안에 이물이 흡인되는 것을 예방해 주도록 합니다. 또한 맥박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심정지 의심 환자의 맥박 확인 과정은 일반인뿐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어렵고 부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맥박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가슴 압박을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심폐소생술 동안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류를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가슴 압박입니다. 가슴 압박의 효과를 최대화로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에 눕혀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자는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합니다. 제한된 공간일 시에는 환자의 머리맡에서 가슴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가슴 압박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올바른 심폐소생술 자세를 위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압박을 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입니다. 손꿈치를 이용해 환자의 가슴을 누르도록 하고 가슴 압박을 시작할 때 깍지를 껴 자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환자 가슴 중앙 압박을 시작합니다. 다음, 가슴 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각각의 가슴 압박 이후 가슴의 이완을 최대로 해야 합니다. 즉, 환자의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어 원래 정상의 위치로 돌아오게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완전한 가슴 이완은 압박만큼 심폐소생술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중요하게 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슴 압박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슴 압박이 중단되는 기간과 빈도를 최소한으로 줄여 중단 시간이 10초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을 하는 구조자가 지치면 가슴 압박의 속도나 깊이가 부적절해집니다. 그렇기에 매 2분마다 가슴 압박을 교대해주는 것이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명 이상의 구조자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는 2분마다 심폐소생술 구조자를 교대하도록 합니다. 임무를 교대할 때에는 가능하면 가슴 압박이 5초 이상 중단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기도 유지 및 인공호흡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 폐쇄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 누워있을 때 혀에 힘이 없어 중력에 의해 아래로 처지고 목구멍의 인후 근육도 이완되어 혀에 의해 숨쉬는 길이 막히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따라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숨을 쉬는 상태에 있어도 숨쉬는 길, 즉 기도가 폐쇄되어 더 이상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기도 확보 방법입니다. 환자의 이마에 한 손을 대고 이마를 뒤로 젖히며 두 손가락으로 턱뼈를 들어 올려 턱끝이 하늘을 향하도록 유지합니다. 환자가 목뼈를 다쳤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일반적인 머리 젖히고 턱 들기 방법을 사용하면 목뼈가 더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양손으로 턱을 감싸고 엄지로는 얼굴의 광대뼈 부분을 누르면서 고정하고 나머지 손가락들로 턱만 올려주는 턱만 들어 올리기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깨 부위 위쪽으로 손상을 받거나 목, 얼굴, 머리 쪽으로 손상을 받는 환자들은 목뼈에 손상이 있다는 가정하에 기도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기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 호흡, 즉 인공호흡을 준비합니다. 인공호흡의 1차 목적은 적절한 산소화를 유지하는 것이며 2차적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인공호흡의 필요성으로는
심정지가 지속되거나 심정지로부터 경과한 시간을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이 모두 중요합니다. 또한 익사 등 저산소층을 초래하는 질식성 심정지 환자는 반드시 인공호흡을 시행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행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의 비율로 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합니다.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1회 호흡량이 호흡합니다. 2인 구조자 상황에서 전문 기도기가 삽관된 경우에는 6초마다 1회의 인공호흡을 시행합니다. 가슴 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과환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흔히 AED라고 불립니다. 국내 일반인 교육 등에서 강조되어 구조 요청을 할 시에는 반드시 자동 제세동기를 언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음상의 문제와 현실적으로 사용량이 많지 않은 관계 등으로 인해 언급하지 않거나 잘못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 방법입니다. 먼저 제세동기를 꺼낸 후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제세동기 안에 들어있는 패드를 꺼낸 후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입니다. 환자에게 패드를 붙이는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은 계속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커넥터에 연결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커넥터에 연결한 자동 제세동기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동 제세동기 심전도 분석 중인 환자와의 접촉은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세동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버튼이 깜빡이면 눌러 시행합니다.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세동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는 곧바로 환자의 흉부 압박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2분의 주기로 행하도록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의 과정이 모두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런 심폐소생술은 언제까지 환자에게 행해야 하는 건가요? 심폐소생술이 종료되는 시점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환자의 의식이나 호흡이 회복되었을 때, 신고에 의해 구급차나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의사의 사망 선언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명백한 사망 증거가 있을 때 구조자는 심폐소생술을 종료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정리된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지금까지 응급처치 방법과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바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통해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